자, 이제 여러분들 키포인트 32번부터 마지막 40번까지는 재산보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이 내용을 보시는 분들은 다 재산보험까지 보시겠죠. 왜냐하면 생명보험 상품만 파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질병보험이나 질병보험이나 상해보험이나 간병보험에 대한 부분들도 판매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다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재산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원래 보험이라고 하는 거 근거법률이 어딥니까? 상법인데 재산보험은 늦게 만들어져 가지고 상법에 그런 근거 규정이 없어요. 어디에 있냐면 보험업법에 우리가 개정 시에 이게 재산보험이 도입된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도 재산보험의 근거법률이 뭐라고요? 재산보험은 보험업법에서 그런 내용을 근거법률로 찾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보험의 종류에는 상질간, 상해 질병 간병보험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상해 질병 간병보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약속과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이다. 이게 보험업법의 정의입니다. 간병보험의 정의니까 여러분들 한 번 정도 기억해 보시고, 재산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해보험과 우리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어떤 그 성질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성질을 같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흰색, 검은색을 합쳤을 때 회색이 되듯이 우리가 그레이존이라고 한다. 그래서 생명보험은 우리가 보험금이 정해져 있죠. 여러분들 가입하실 때 사망보험금이 얼마다, 또 얼마를 낸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얼마를 받는다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 보상하는 데 비해서 우리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실손보상 금지의 실손보상의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득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보험입니다. 그래서 손해보험은 내가 손해본 실제 손해액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상, 실손보상이 둘 다 가능한 것은 재산보험이고요. 실제로 하나씩만 되는 게 생명보험, 손해보험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상품으로 상질간이 있다 그랬습니다. 상질간. 그래서 우연하고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비. 우리가 다친 겁니다. 그 다음에 질병은 병든 겁니다. 그래서 입원, 수술, 통원 등에 대한 보장을 해주고요. 간병보험은 요양이 필요한 겁니다. 간병이 필요한 거예요.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어떤 중대 치매라든지 아니면 간병, 그죠? 그런 보험에 대해서, 그런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보장을 받는 거 간병보험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재산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그레이존이라고 하지 통합보험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레이존이라고 하지 통합보험이란 말을 쓰고 있지는 않다. 재산보험에서 치료비의 실손보상은 질병치료에 대한 부분으로 생명보험. 자, 실손보상은 어디서 한다 그랬어요? 손해보험에서 하니까 생명보험 영역이 아니라 손해보험 영역이 해당 사항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8월 상법 개정 시에 재산보험이 법제계에 정립이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재산보험이 늦게 만들어져서 상법에 그런 내용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 한다 그랬어요? 보험업법 개정 시에 우리가 재산보험이라고 하는 게 법체계 속에 정립이 이제 들어온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재산보험 그러면 무조건 뭐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까? 보험업법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재산보험에는 상질간, 연금보험은 우리가 대표적인 생명보험 상품이죠. 상해보험이 대표적인 재산보험 상품입니다. 애견보험은 어디서 파는 상품이죠? 재산보험 상품이 아니라 손해보험 상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재산보험이라고 하는 걸 기억할 때 손해보험, 생명보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다. 그레이존이다. 그래서 정액이나 실손보상을 같이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험업법에서 근거법률이 있다. 그 다음에 재산보험에는 상질간이 있다. 상해 질병 간병보험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키포인트 32를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키포인트 33입니다. 우리 이제 재산보험의 개요하고 또 유사한 부분이 있겠지만 특징 부분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재산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해보험 중심으로 좀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질병, 간병보험이 상대적으로는 한 30-40% 정도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0문제 중에 한 6-7문제가 재산보험의 개요나 특징에서 나오고, 특징과 상해에서 나오고, 한 3문제 정도, 4문제 정도가 질병이랑 우리 간병보험에서 나온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재산보험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보험업법에서는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겸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재산보험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우리가 보험업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러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겸용 금지. 근데 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이 전체적으로 그런 상품을 운영하는 경우인 한에서는 재산보험을 겸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게 보험업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는 모두 재산보험업을 겸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명보험 상품은 장기 상품이고 손해보험은 단기 상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산보험 상품 같은 경우는 장단기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가 되겠고요. 자, 요 부분이 시험에 가장 또 많이 나오는 포인트니까 질병 사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해보험이든 질병보험이든 간에 질병 사망을 보장하는 경우는 반드시 특약이에요. 주계약을 통해서 보장을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암보험을 들었는데 암보험의 사망 보험금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암보험 주계약에서는 사망 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특약에서 여러분들이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암보험 사망금 같은 경우는 특약을 가입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특약으로 보장을 하는데 부가요건 같은 경우에는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질병사망 보장하는데도 보험기간이나 보험금액에 제한이 없어요. 그렇지만 손해보험에 한해서는 우리가 80세까지 2억 원까지 2억 원 한도 내에서 80세까지만 질병사망 보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0세 만기 그 다음에 2억 원까지만 보장을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보험 기간과 금액을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험금 지급 방법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보험의 정액이나 손해보험의 실손 보상을 둘 다 가능한 게 재산보험의 특징이고, 재산보험의 그 특징 중에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는 게 이제 원래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보험에서 자동차가 피보험 이익이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생명보험에서는 우리가 또 재산보험 같은 경우 상해 질병이나 생명보험회사에서는 피보험 이익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어디에서만 존재하냐면 손해보험회사에서만 존재하는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요거는 그냥 우리가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존재 여부나 귀속이 피보험 이익이 존재한다는 사고는 보험 사고 전에, 사고 후는 의미가 없죠. 사고 전에 그 부분이 확정되어야 되고 피보험 이익을 최고 한도로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한대로 내가 자동차 보험이 사고가 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가 난 내 그 자동차 사고가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걸 우리가 피보험 이익을 최고 한도로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보험 이익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요 내용들을 반대로 표현해서 나오는 부분이 많으니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상품 설계 기준에서는 우리가 재산보험 상품은 저축성 상품이 아닙니다. 상해 질병 간병은 다 보장성 보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보장성 보험이다. 그러니까 보험은 저축성 보험이다.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 시에는 우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후에 계약을 소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암보험을 가입하셨는데 교통사고가 나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계약자들 중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암보험에 가입하셨기 때문에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대상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정도만 기억하시고 이 부분도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여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할 경우에는 책임준비금,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책임준비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험업법에서는 생손보 겸용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가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험업법에서는 겸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재산보험에 대해서는 특별히 겸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손해보험회사는 질병사망특약으로 80세 만기 아까 2억 원 미만까지 설정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보험기간과 그 다음에 보장 금액이 제한이 있다. 손해보험에서만 그렇습니다.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서 질병사망을 특약으로 할 때는 보장 기간이나 금액의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손해보험에서 질병사망을 특약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생명보험에서는 피보험 이익은 필수 요소이다. 생명보험에서 피보험 이익은 또는 재산보험에서 피보험 이익은 없고요. 손해보험에서 필수 요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재산보험 상품은 저축성 보험으로 개발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재산보험은 반드시 상해 질병 간병은 다 뭐에 해당하는 보험이다? 예, 보장성 보험에
상품으로만 개발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실손의료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사망할 경우 우리가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이유로 사망하는 거니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사망보험금이 아니라 책임준비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기억하시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질병 사망 특약을 할 때 80세 만기 2억 원 미만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겸용을 원래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 겸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재산보험에 대해서만큼은 보험업법에서 겸용을 허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재산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키포인트 33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키포인트 34번입니다. 우리 상해사고의 요건에 대한 부분인데, 상해사고 중요합니다. 상해사고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어떤 그런 사고에 의해서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상해보험에서 치료비도 받고, 만약에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사망보험금도 받고 여러 가지 보험금을 받는 것을 우리가 상해보험이라고 하죠. 근데 반드시 상해사고라고 하는 것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 요건이 뭔지 보시겠습니다. 요건은 세 가지인데요.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자, 여기 나와 있는 지문하고 연결하는 시험 문제도 나오는데 급격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피할 수 없는 급박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우연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견하지 못하는 거죠. 뭐 연속적으로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뭐 내가 알고 있었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고요. 외래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질병보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병이라고 하는 건 밖에서 사고로 나는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해주지 않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자해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밖에서 사고, 상해 원인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이 됐을 때 우리가 상해사고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세 요건, 급격하고 우연하고 외래라고 하는 부분이 동시에 충족이 돼야 돼요. 어느 하나만 충족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충족되어야 상해사고의 요건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문제 보시겠습니다. 상해사고의 요건인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가운데 한 개 이상이 아니라 세 개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된다고 그랬고요. 신체 상해 발생 원인에서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 내부적 요인이 아니라 외래적 요건, 외래성에 의해서 나와야 되고 교통사고, 레포츠사고 다 보상을 해주는데 싸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게 급격성이나 우연성이나 외래성이 아니라 자해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해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해를 발생시키는 사고가 급격하고 연속적 안 되죠. 급격하고 우연하고 그 다음에 외래성이 존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술에 취하여 자다가 구토로 인한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사망한 경우는 외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우리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술에 취해서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자기 어떤 그런 의식하에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외래성이 존재한다라고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되지 않는 게 아니라 인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해사고의 요건은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을 맞추는 문제도 나오고요. 연결시켜서도 나오고 여기에 뭐 내재성이나 아니면 지속성 이렇게 해당하지 않는 단어들을 넣어서 고르는 문제도 나오고 하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그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라고 하는 개념만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한 문제 맞추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키포인트 34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키포인트 35번입니다. 우리 상해 개념하고 일반적 가입 조건에 대해서, 상해보험의 가입 요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상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적인 거죠. 외부적인 건데 외관상 우리가 보여야 되는데 상처 자국이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훨씬 더 넓은 의미로 우리가 다루고 있다. 그런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은 일부 감염병의 보장을 더한 재해보장, 그죠? 감염병까지 포함해서 더 넓게 해석하고 있고, 손해보험회사의 상해보험과 비교해서 실은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의 보장 범위가 더 넓다. 이 정도 우리가 지문에서 혹시 더 좁다, 더 적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상해와 질병과의 관계에서는 보험사고 발생 시 약관상 보장 대상 사고가 발생을 하고 의료치료를 받고 결과상 인과관계에서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상해 사고의 결과로 발생한 질병은 보장을 하는데 만약에 질병이 원인이 돼가지고 발생한 상해 사고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질병이 원인이 돼서 상해 사고가 나면 그것은 우리가 보장해주지 않는데, 상해 사고의 결과로 만약에 질병이 우리가 악화가 되거나 질병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은 보상이 된다라는 부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입 조건은 우리가 질병보험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인데 보험 기간은 1년 이상입니다.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무래도 질병보험 같은 경우는 긴 기간 필요하죠. 암보험 같은 경우 1년으로 하면 너무 짧잖아요. 그죠? 긴 기간으로 우리가 유지를 하지만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1년 안에도 얼마든지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 기간은 1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고요. 1년 미만 아닙니다. 1년 이상으로 되어 있고, 가입 대상 연령은 위험직을 제외하고 우리가 직종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죠? 상해라고 하는 것은 직종별 위협 등급 체계가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대신에 고연령자 가는 경우에는 우리가 제한하지 않습니다. 65세에서 75세까지 해당하는 고연령자가 가입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고, 주보험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 사망을 부과할 수 없고 반드시 질병 사망 같은 경우는 특약을 통해서만 부과할 수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장하지 않는 원인, 암이나 질병에 의해서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질병보험, 암보험에 가입했는데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경우에도 똑같죠. 예,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우리가 계약은 소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우리가 상해라고 하는 것은 직종에 따라서 위험 등급에 따라서 그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종별 위험 등급 체계가 적용되고, 또 그런 직종별로 그런 큰 차이가 없다. 그랬을 때 우리는 단일률, 군단율을 이용해서 보험료를 산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단일률, 군단율, 군단율이라든지 아니면 직종별 위험 등급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다 뭐하고 관련된 거예요? 예, 상해보험하고 관련된 겁니다. 우리가 나이, 연령 이런 거하고 관련된 것은 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예, 질병보험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상해란 외관상 분명한 상처 자국을 남기는 것에 한정하는 게 아니라 더 넓은 의미라고 했습니다. 상처 자국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발생한 거에 대한 내용도 보상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상해보험은 상해로 인한 사망은 보장하지 않는 게 아니라 상해는 당연히 상해로 인해서 우리가 다친 어떤 그런 치료비부터 시작해서 병원비뿐만 아니라 사망했을 경우에 사망도 당연히 보장합니다. 상해보험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가 높아지는 게 아니죠. 질병보험 같은 경우는 연령에 따라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험료가 높아지지만, 상해보험은 직종별 위험 등급이니까 직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상해보험은 일부 위험직과 고령자의 가입이 제한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직은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위험한 직군이니까. 위험한 직종에서는 상해보험의 가입이 제한되지만, 나이,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65세에서 75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하다, 제한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상해보험은 뭐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예, 직업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키포인트 35번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재산보험 키포인트 36번인데요. 자,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변경 통지 의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어떤 직업이나 이런 것들이 위험 등급으로 변경되었을 때 이제 통지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만약에 사무직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이제 퇴직을 하고 만약에 영업 택시 기사를 하면 위험한 직급으로 직종으로 옮긴 거죠. 그런 경우를 통지하지 않으면, 상해보험의 위험 등급이 바뀌었는데 통지하지 않으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는 책임을 다 지지 않겠죠. 왜냐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요만큼의 보험료를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위험한 직종으로 갔을 때는 당연히 보험료를 더 늘리거나 아니면 보험 금액을 조정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조정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사고가 나면 그거에 대해서는 늘어난 만큼 위험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부분이죠. 무조건 보장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늘어난 위험만큼은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재산보험은 무슨 근거 법률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법령이 보험업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직업 변경 통지 의무와 관련해서는 상법의 그런 내용들 우리가 적용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업별 위험 등급은 우리가 총 5, 3입니다. 5등급으로 구분하고 3단계 위험률을 차등 적용합니다. 우리가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직종별 위험 등급 체계가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한 등급에서, 그죠? 예, 위험한 어떤 다른
직종으로 옮겼을 때는 반드시 통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통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기업 보험 회사에서 입장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금을 제한해서 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5등급 3단계 뭐 유치하긴 하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3등급 5단계 이렇게도 나오니까 여러분들 좀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직업직무 변경 시 우리가 여러분들 알릴 의무, 통지 의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상법에서 적용을 받고 있고요. 그 내용이 뭐냐 이거죠.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고요. 변경이 발생할 때는 지체 없이 우리 보험회사에 알려야 되고 직업직무가 변경되면 보험료와 보장 범위가 당연히 달라질 수 있어요. 보험료가 할증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험료가 만약에 위험이 낮아진 경우로 할 때는 보험료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할증, 할인이 다 가능하고요. 통지 불이행 시 보험금 삭감 또는 보험회사는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통지 의무 위반이니까 해지하고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근데 이 중요한 거는 1개월 내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적용받는다는 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변경 사실을 보험 설계사에게 알리면 안 됩니다. 보험 설계사에게 알려서 일단 알리고 중요한 거는 보험 설계사에 알렸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이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법적 효력이 발생하려면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보험회사에 알려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변경된 직업 직무와 관계없는데 만약에 통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는데 여러분들이 그 직업 통지한 거와 관계없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험금이 삭감되지 않고 전액 보상한다라는 부분이죠. 왜냐면 그 내가 통지하지 않은 거하고 무관하게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만큼 보상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험성이 낮은 직업 직무로 변경된 경우에 납입할 보험료가 낮아지겠죠. 예, 높은 데로 올라가면 위험도가 높은 데로 올라가면 변경되면 보험료가 높아지고 낮은 데로 내오면 위험도가 낮은 데로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낮아진다. 자, 사무직에서 농업 종사자로 직업을 변경한 경우 위험한 직업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계약자는 통지할 의무가 없다. 예, 우리가 사무직에서 농업 종사자라고 하는 부분도 농업 종사자가 더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위험한 직업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우리가 계약자 통지할 의무가 없는 게 아니라 직업 등급이 바뀌었기 때문에 직종이 바뀌었기 때문에 반드시 통지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변경된 직업과 무관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보상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직업과 무관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삭감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상하지 않는 건 아니죠. 당연히 삭감하지 않고 보상을 하겠죠. 그죠? 무관한 사고니까 보상하지 않는다. 지금 말 장난인데 말의 어떤 그런 그 미세한 차이를 여기서 찾아보셔야 됩니다. 보상하지 않는 게 아니라 보상을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직업 직무 변경 사실을 보험 설계사에게 알린 경우 법적 효력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반드시 누구에게 알려야 된다? 보험 회사에 알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이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통지 의무라고 하는 것은 위험 등급으로 바뀌었을 때 상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되고 위험하지 않다라고 해서 여러분 통보하지 않으면 안 되고 만약에 근데 변경 통지 의무와 관계없이 무관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좀 상식적으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고 이런 부분들 중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보험업법에서 이런 것들을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보험업법이 아니라 상법이라는 점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키포인트 36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포인트 37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재산보험의 개요나 상해보험이 아니라 질병보험에 대한 개념하고 우리 질병보험하고 상해보험하고 간단하게 비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병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무래도 질병보험이 요즘에 트렌드상으로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질병 형태가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료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기후 변화라든지 환경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질병 형태가 많이 변하고 있어서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상품 개발 트렌드라 이런 것들이 기존의 어떤 그런 하나의 어떤 그런 질병에서만 보장해주는 부분들이 좀 더 다양한 질병 보장이라든지 아니면은 형태라도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비대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 좀 활성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1인 가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증가하면서 미니보험이라고 하는 그런 보험 어떤 하나의 특정한 상품으로 보상해주는 질병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그런 상품들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트렌드가 좀 변화하고 있다.
다음 중 질병보험 시장 변화의 요인이 아닌 거 이런 식으로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상식적인 부분에서 나오니까 그냥 요거 한번 눈으로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병의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신의 전체 또는 일부가 1차적 또는 계속적으로 장애를 일으켜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 우리가 앞서서 나와 있는 장애에 대한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그거하고 질병의 개념이 둘 다 약간은 혼돈을 줘서 이게 장애냐 아니면 질병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장애를 일으키니까 장애에 대한 그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계속적으로 장애를 일으켜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우리가 질병이라고 한다. 이렇게 그냥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인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정상이 아닌 상태가 존재하는 거고요. 당연히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외래에 의해서 받은 게 아니죠. 외래에 의해서 받으면 상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재해야 되는 거고 상해와 달리 당연히 그래서 외래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재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해보험, 질병보험 비교해보면 상해보험은 우리가 1년 이상이고요. 질병보험 대표적인 암보험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10년 이상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고령자까지도 가입이 가능하고 일부 위험직에 대해서만 제한이 되는데 우리 질병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만 15세 이상 그 다음에 고연령자 및 건강 상태에 따라서는 가입이 제한될 수도 있다. 우리 상해보험이 위험 직종에서 제한이 있듯이 우리가 질병보험에서는 고연령 및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일부 제한이 될 수 있다. 그건 정상적인 겁니다. 자, 특징적으로 보시면 우리가 일반 사망 보장 없습니다. 특약으로 우리가 질병보험에서 사망 보장을 하고 있고 연령이 증가하면 보험료가 상승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암보험 생각해 보시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보험료가 높아진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업과 관련해서 연령에 관계없이 직업의 위험도에 따라서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틀린 지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질병보험 시장이 포화됨에 따라 점차 종신보험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 이제 종신보험이 우리가 판매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우리가 질병보험 시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점점 우리가 이제 방향이 바뀌고 있다.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줄어들 수도 있고 더 그런 부분들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신보험 판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포화가 되면서 질병보험 어떤 상품의 판매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질병보험은 상해보험과 동일하게 외래성이 존재한다. 상해보험에서는 당연히 외래성이 되게 중요한 요소지만 상해사고의 요건이죠. 그렇지만 우리 질병보험에서는 내재성, 밖에서 나타난 사고가 아니라 안에서 발생한 내재적인 사고여야 된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질병보험은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친 경우에 당연히 보상하지 않죠. 외래적인 사고에 의해서 허리 삐끗한 거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보상을 받으려면 질병보험이 아니라 상해보험에 가입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질병보험은 연령이 증가하면 보험료가 낮아지지 않죠. 암보험 생각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높아집니다. 질병보험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약관상 정하지 않은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뭘 준다고요? 사망보험금이 아니라 그건 상해보험도 마찬가지고 질병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병보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책임 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병보험하고 상해보험이 크게 다른 것은 내재하느냐, 외재하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요소고요. 기간상으로도 우리가 보험 기간이 일반적으로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질병보험은 10년 이상 되어 있고 질병보험은 나이와 관계가 있고 상해보험은 직업과 관계 있다. 이런 정도 기억하시면서 우리 키포인트 37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질병보험의 대표적인 암보험, 그 다음에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보험에 대해서 38번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병보험의 대표적인 상품이 암보험이죠. 우리 암으로 인한 치료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치료비뿐만 아니라 진단비, 치료비, 수술비, 요양자금 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만기 환급형으로도 받을 수 있고 만기 환급할 수 없는 순수 보장성으로도 개발할 수 있고 주계약, 특약 모두 판매할 수 있고 특정 암만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기능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3대 주요 암이나 고해감, 소해감으로 구분하는데 이것은 무슨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분류하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임의로 정한 기준에 의해서 분류한다. 라고 하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장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 수술, 입원, 통원 보험금을 지급받고 있는데요. 제자리암이나 연기암이라고 하는데 우리 약한 암의 경우에는 암 관련 보험금의 10에서 20%, 그러니까 일부만 우리가 지급하면서 그 보험금의 보험금의 그 규모가 상회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동일한 암 치료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고 입원 일수를 합산한다, 계산한다라는 부분이고, 입원 치료 중에 보험 기간이 만약에 만료가 됐어요. 그러면 그 계속 중인 입원 기간에 대해서는 회당 최고 한도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보상하고 있습니다. 자, 요 용어 우리 잘 기억 못하죠? 생소합니다. 회당 최고 한도일 기준으로 계속 보상한다. 요거는 가로치기 문제로도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암보험 같은 경우에 무조건 다 보상해 주는 건 아니고요. 면역력 강화 치료나 암이나 암 치료로 발생한 후유증, 합병증의 치료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물론 엄격하게 무조건 합병증이나 후유증을 다 보상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직접적으로 암 치료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연관돼서 후유증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일부 우리가 그 부분이 합병증의 예외로 보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뭐 깊이 있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그런 암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치료 보상을 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입 조건은 마찬가지로 10년 이상이고, 우리 질병보험의 대표적인 게 15세 이상이고, 나이가 너무 많으시면 암보험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연령자나 아니면 위험이 너무 예를 들어서 병이 너무 중한 사람들은 우리가 가입을 제한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도 크게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질병보험의 대표적인 거는 본인이 속이고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90일 정도의 면책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이 이후에 그 사고에 대해서, 그런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부분이 있고, 일정 시점 이내에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진단됐을 때는 보험 금액을 감액해서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암보험은 만기 환급형으로 설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건 순수 보장형, 만기 환급형, 주계약, 특약 다 가능하다 말씀드렸고요.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표에 의해서 뭐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보험 회사에서 알아서 구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별로 이런 암은 중대한 암이다, 중대한 질병이다, 이렇게 해서 보상하는 거지, 그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암은 중대하다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 암보험은 연령이 증가할 경우 납입할 보험료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증가하겠죠. 네, 질병보험의 특징입니다. 암보험과 같은 질병보험은 신체에 내재된 원인의 기인함으로 도덕적 해이 발생, 그죠? 밖에서 보이는 게 아니니까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죠? 일부러 내가 암보험에 가입해서 암보험금을 타려고 하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뭘 두는 거예요? 면책기간 같은 거를 두는 거죠. 그죠? 일정한 기간 이후에 그런 질병이 발생했을 때 보상을 해주는 거죠. 암 직접 치료 보험금은 후유증을 완화하기 위한 치료를 포함하여 비상한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화나 후유증이나 합병증에 대해서는 보상을 제외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 암보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어렵지 않아요. 범위는 좀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정도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충분히 문제를 푸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이런 말씀 좀 드리면서 38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9번입니다. 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보험의 대표적인 게 38번에서 다뤘던 암보험, 그 다음에 이제 39번에서 다루는 실손의료보험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요즘에 신문에서도 많이 나오죠. 4세대 실손 작년 7월부터 시행한 건데요. 2023년을 기준으로 보면 2년 전 7월이죠. 2021년 7월부터 2021년 7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4세대 실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신문에 보니까 2,050회인가를 병원에서 이용을 했다, 뭐 이렇게 해서 과잉 치료를 받았다. 그래서 실손 의료보험이라고 하는 거에 악용한 거죠. 악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이 보험 우리 교재에도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재 내용 중에 매년 바뀌는 내용이 제일 많은 부분이 실손의료보험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는 거 어려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중심으로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례 보상의 원칙에 의해서 실손을 보상하는 다수의 계약을 차별한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그 각각의 보험계약에 대해서 지급하는 보상 책임액 비율에 따라서 보상하는 거고, 자, 원칙이라고 하는 게 실손 보상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중복 계약 체결을 미리 확인하고, 그러니까 중복 보상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손 보상, 실손 의료 보험은 손해보험의 우리 대표적인 보험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은 실손 보상 원칙, 이득 금지 원칙 이런 것들이 다 적용되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실손 의료보험을 가입했다 그래서 그 모든 보험회사에서 다 여러분들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비례 보상에서 받는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이 부분 하나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보장 영역이 국민건강보험급여 중에 법정 본인 부담금하고 개인 부담 비급여, 예, 그러니까 급여 중에는 법정 본인 부담금, 그 다음에 비급여에는 개인 부담 비급여, 요 부분에 대해서만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 전액이 아니라 그 부분의 일부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는 거고요. 도입 순서 같은 경우는 과거에 시험이 나왔는데 그래도 뭐 시험에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실손, 그러니까 손보에서 먼저 도입이 됐다가 생보 단체에서 했다가 생보 개인에서 그 다음에 단속 실손에서 하고 있고, 현재는 우리가 예전에는 특약으로 판매를 됐던 보험이 현재는 실손 의료보험은 단독형으로만 판매합니다. 뭐 다른 보험에 암보험이나 질병보험에 뭐 특약으로 가입하는 게 아니라 실손의료보험, 아까 4세대 실손의료보험 단독으로 가입하는 거지, 우리가 질병보험이나 사망보험에 특약이나 뭐 이런 걸로 가입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반드시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요 보장 내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계약 같은 경우는 급여, 특약 같은 경우, 비급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특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자기 부담금 비율도 주계약은 20%, 특약은 30%. 그게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같지 않다 기억하시고, 보장 한도 요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합산해서 비급여, 급여에서 입원 통원 5천만 원, 비급여에서 통원, 입원 통여 5천만 원 해가지고, 통원 5천만 원 해가지고, 합산해서 1억 원 이내입니다. 합산 1억 원 이내에서 실제 지출 의료비의 일부를 보상하고 있고, 통원은 해당 20만 원을 보상하고 있다. 자, 우리 합산 1억 원 이내, 통원 같은 경우는 회당 20만 원 한도. 요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급여 병원 의료에서 뭐, 병원급에서는 만 원, 그 다음에 2만 원. 자, 이런 부분들 같이 다 기억하시지 마시고, 비급여 같은 경우에는 최소 3만 원을 보상한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관련해서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부분들 계속해서 나와 있고요. 의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있다. 그러니까 의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런 보험료 차등 적용하지 않고 혜택을 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같은 경우에 우리가 비급여 진료비용 같은 경우 공개제도에 의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고 하는 데에서 매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병원을 검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작년 2021년 7월부터는 4세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전환해서 만약에 6개월 이내 보험금 수령이 없는 경우에는 다시 전환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옛날 게 더 좋다고 하면 옛날 거로 가실 수 있는데, 실은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 보상이 줄어들고 있고 개인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과거의 보험이 좀 더 좋을 수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전환 제도를 두고 있고, 또 동시에 철회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실손의료보험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이 아니라 일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를 보상하는 보험회사가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우리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지 못하는 부분들, 국민건강보험 중에 급여의 본인 법정 부담금, 그 다음에 비급여의 개인 부담금을 중에서 일부를 보상해주고 있다 말씀드렸고, 실손의료보험은 상해보험과 질병의 특약으로 부과되어 판매하는 게 아니라 2016년부터는 우리가 실손의료보험 자체가 단독형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특약으로 판매되는 게 아니라 단독형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부담금 비율은 주계약 20, 특약 30이니까 동일한 게 아니라 20, 30%니까 서로 다르다. 자기 부담금 비율이 다르다.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상해 질병의 연간 보장 한도는 입원 통원을 합산하여 급여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비급여도 5천만 원. 그래서 합산해서 우리가 1억 원 이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통원 급여 같은 경우는 통원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회당 20만 원 한도로 우리가 보상해주고 있다. 자, 국민이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로
참고할 수 있도록 생명보험협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건강심사평가원에서 우리가 매년 조사해서 우리 공개하고 있다. 그래서 저렴한 병원들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손의료보험은 좀 범위도 어렵고요. 여러분 생소할 수도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의외로 쉬운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 주계약과 그 다음에 비급여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계약과 우리 특약의 자기부담 비율이 서로 다르고 그 다음에 그 보상 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 통원을 합산해서 급여 5천만 원, 비급여 5천만 원 해서 합산 1억 원 이내에 통원에 20만 원, 회당 20만 원 한도로 보상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문제 푸시는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39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번호 40번입니다. 우리 간병보험에 대한 얘기인데요. 간병보험은 짧지만 뭐 나오는 시험 문제는 어떻게 보면 간병보험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간병보험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중증 치매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간병 요양을 요하는 그런 보험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공적 치료 공적 간병보험이 있고 민영 간병보험이 있고 노인 장기 요양 보호법에 의해서 우리가 보장되는 그런 중증 치매나 이런 부분들 어떤 공적인 부분들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잘 보시면 충분히 문제 푸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요양 상태나 일상생활의 장애 상태나 중증 치매 상태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우리가 파킨슨병이나 루게릭병 같이 우리가 치매죠. 치매가 제일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요양이 필요한 그런 병에 들렀을 때 그런 부분들을 보상해 주는 부분들이죠. 우리가 치료비뿐만 아니라 우리가 비용, 사망보험 같은 경우도 보상을 해줍니다. 근데 계약이 소멸되는 그런 특징이 있지만, 자,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모두 판매합니다. 간병보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보험을 겸용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에서 재산보험을 겸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판매가 되고 있고, 우리가 간병보험이라고도 하고, 또는 롱텀 케어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LTC 보장 특약이라고도 하고, 치매 보장 특약, 이런 들이 있고요. 주계약, 선택 특약 모두 가능합니다. 특약으로만 가능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간병보험 같은 경우는 주계약, 특약 모두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게 보면 공적 장기 간병보험이 있고 민영 장기 간병보험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액 보상 형태로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실손 보상이 아니라 정액 보상 형태로만 지금 민영 장기 간병보험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공적 장기 간병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에서 우리가 의료보험법이 아니라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가와 사회가 같이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이나 또는 65세 이상이 아니지만 이러한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65세 미만자, 꼭 65세 이상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공적장기 간병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65세 미만자도 가능하고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등급에 따라서 기능 상태에 따라서 요양 점수를 산정해서 그 요양 점수에 따라서 우리가 공적 장기 간병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우리가 집에서 장기 요양 요원이 직접 집으로 가서 서비스하는 재가급여와 여러분들이 요양시설에 오셔서 서비스를 받는 시설급여 두 가지 형태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민영장기 간병보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가입 가능 연령이 간병보험은 30세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기간은 종신. 근데 대부분은 80세형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종신까지 보장을 하고 있고 갱신형, 비갱신형으로 다 구분이 가능하다. 보험이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간병연금 종료 시에는 계약이 소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장기 간병보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없어요. 민영장기 간병보험 같은 경우, 공적장기 간병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장기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따라서 우리가 적용을 받지만 민영장기 간병보험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서 우리가 위험률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그 시기에 따라서 계속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위험률 고정제도가 아닌 위험률 변동제도를 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데 위험률 변동제도라고 하는 부분은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서 우리가 변동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금융위원회에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병보험 같은 경우 지급 사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일상생활 장애 상태 또는 중증 치매 상태 CDR 척도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 3점 이상 정도를 우리가 받으셔야 그 중증 치매에 해당합니다. 3점 이상이고 진단 확정을 받으시고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아야 돼요.
어떤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냐면 생활 장애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동하기가 킵니다. 이동하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안 되는데 거기에 요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안 되는 경우에 우리는 요런 일상생활 장애 상태에 해당한다 해서 우리가 공적 장기 간병 보험을 적용받습니다. 그 대신에 이동하기 플러스 우리가 뭐냐면 식사하기라든지 화장실 사용하기, 목욕하기, 옷 입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못했을 경우에 이런 걸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경우에 우리는 일상생활 장애 상태라고 한다. 자, 공적 기준 같은 경우는 장기 요양 등급 1등급, 2등급만 해당합니다. 3, 4, 5, 6등급은 해당되지 않고요. 장기 요양 등급 1등급, 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적 기준에 해당하고 회사 기준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병보험에서 지급 사유가 발생하려면 회사 기준도 있고 또 공적 기준의 장기 요양 1등급, 2등급이 되면 간병보험금을 우리가 지급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다만 우리가 스스로 위험률을 현저하게 높일 수 있는 행위를 반복하는 어떤 정신질환이나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면책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보험금을 또는 그런 보장을 면책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나 의사의 처방에 의지하는 약물 투여로 인지기능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책 혜택을 주고 있어서 보험사를 보호해주고 있다. 이런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간병보험이 정액보상과 실손보상의 두 가지 형태가 아니라 우리 민영장기 간병보험의 경우에는 정액보상으로만 판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두 가지가 아닙니다. 방식은 두 가지가 있지만 정액보험으로 판매하고 있고요. 자, 일상생활 장애 상태는 뭐가 키라고 했습니까? 식사하기가 아니라 이동하기가 키고 이동하기 키에 뭐 식사하기라든지 목욕하기라든지 화장실 가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불가능할 때 우리는 일상생활장애상태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간병보험은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의 연령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 간병보험이니까 요양 등급 점수, 장애 등급,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요양 등급 산정 점수에 따라서 보험료 차이가 발생하는 거고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인지기능 장애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알코올이나 우리가 의사의 처방전을 받지 않은 투약으로 인해서 인지기능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고 면책된다라는 말씀드렸고 우리나라는 위험률 고정제도가 아니라 충분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위험률 변동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병보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억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액 보상한다 또는 기본적으로는 연령에 따라서 우리가 보험료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요양 점수 노인 요양 점수 등급에 따라서 우리가 차이를 보인다라는 부분 기억하시고 모두 다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간병보험금이 지급되는 게 아니라 알코올 중독이나 인지기능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면책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간병보험 제도는 위험률 변동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까지 기억하시면서 40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모집인 키포인트 전체 40강을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